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6주차 6-1 철도 운임 체계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지금 육상 운송에 대한 운임 체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철도 운임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 운임 체계는 일반 차급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반 차급 운임은 계산 방법이 기본 임률, 그러니까 키로당 운임을 이야기하죠. 기본 운임에다가 곱하기 거리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 영업 거리, 그리고 무게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화물 중량, 이것을 곱한 내용을 일반 차급 화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 운임 내용인데, 여기는 종별 기본 임률 키로당 운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별이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크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크기별로 종류별로 해서 기본 임률이 있는데, 그것이 키로당 운임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화물 영업거리를 계산해서 컨테이너 화물 운임 체계를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철도 운임하는 중에도 할인 할증 요금들이 있는데, 수출 광석과 사유화차에 대한 운임 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할 내용 부분에서는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할인 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화차라고 하는데, 그 철도 내용을 거의 개인 독점 내용으로 움직였을 때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도 운임 실적이 전년도보다 증가하거나 왕복 운송 시 운임 할인이 있는데요. 기존 운임에서 더 추가가 됐을 때는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철도 운임에 대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복 운송 시 또 할인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너무 장거리였을 경우는 운송 거리를 가산을 했을 때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 화물에 대한 운임을 할인합니다. 왜냐하면 상차와 하차시키는 과정 비용이 장거리에서 거리로만 환산해서 추가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 시 할인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물 또 용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할증 요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연품 같은 경우에 이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용적이나 중량을 초과한 화물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는 할증 요금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세 열차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 통으로 혼자 전세 열차를 쓰기 때문에 할증 요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할인과 할증이 요금 제도가 철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감신 승차 화물이라든가 임시 취그 화물에 대해서는 할증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할증 요금과 할인 요금 제도가 철도 요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화물 요금 중에 운송 과정이 아니라 유치했을 때, 철도 구내를 활용했을 때 그 화물 요금이 있는데요. 화물 유치료, 화차 유치료, 하치장 사용료, 구내 운반료,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는 운송 요금이었는데, 여기에는 철도 구내에 한정된 내용의 유치료라든가 사용료나 구내 안에서 운반하는 운반료라든가 이런 것을
철도 화물 요금이라고 합니다. 화물 유치료는 송화인이 탁송 전 화물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보내기 전에 철도 안에 화물을 유치해 놓은 것을 이야기하죠. 보내기 전 화물 유치로, 또는 인도 완료한 화물을 반출하지 않고 군내에 유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 탁송 전에 화물 유치했을 때 화물 유치료를 받고, 또 화물을 인도 완료했는데 역내에서, 철도 역내에서 반출하지 않고 역내에 유치를 했을 경우 화물 유치료를 받습니다. 또 탁송을 취소한 화물을 역내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도 그러죠. 그래서 이미 보내려고 그랬는데 화물을 탁송을 시키려 했는데 이걸 탁송이 취소된 것은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두었을 때 화물 유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물 유치료는 탁송 전 또 인도 완료 후에 가져가지 않고 보관했을 때 그 유치료를 받고,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탁송하려고 갖다 놨는데 탁송이 취소된 경우, 이럴 때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역 구내에 놔뒀을 때는 화물 유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내기 전, 그리고 도착해서 인도를 완료했는데 역군에 유치된 내용을 화물 유치료라고 해서 받습니다. 왜 이 내용은 받냐면 거기에 화물을 너무 미리 갖다 놔둬서 역군해를 공간을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도가 끝났는데도 빨리 안 찾아가고 거기에 놔뒀을 때 역군해가 너무 복잡하게 화물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유치를 받음으로써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물류센터들이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차 유치료인데요. 적재 또는 하 통지를 한 때 도착 통지에 가름할 수 있는 게시를 한 때부터 일정 시간 내에 적재된 또는 하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징수합니다. 차에 실려 있는 것을 도착했다고 이렇게 알린 이 시간, 일정 시간 내에 이렇게 적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다 도착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연락이 됐을 때 차에서 빨리 내리지 않는 이런 내용에 대한 화차 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하치장 사용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물 유치료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건 이제 하치장으로 빼놓은 건데, 인도를 완료한 화물을 인도 당일 중구역 내로 반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반출 완료일까지 징수를 하는 하치장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완료한 화물인데 당일 역구내로 반출하지 않았을 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 구내 운반료인데요. 역 구내에서 철도 화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반한 경우 징수합니다. 지금 화물이 그 상차하고 하차하는 큰 역을 보면 그 안에 철도 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 구내에서 철도 하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 구내 운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육상 운송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는 해상 운송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이동하는 것, 운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학문적으로 정리하니까 굉장히 문구가 어렵게 적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로 운송하는 것이 해상 운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표현한다면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 대상의 위치 변화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효용을 창출하는 행위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해운 항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해상 운송은 굉장히 많은 내용의 변화가 왔는데요. 조선 기술의 발전입니다. 조선 기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금의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해양 중공업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렇게 해서 대형 회사들이 전 세계의 선박 제조 기술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적의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 배들은 하나에 거의 수천억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 건물이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길이가 무려 300m가 넘는 배도 있을 정도로 초대형입니다. 대신 몇천억이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디젤 엔진으로 해서 경유로 배를 움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값이 저렴한 LNG선으로 그리고 매연도 적게 나오는 친환경 배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선박 운영 시스템까지 개발을 해서 전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선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전용선화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초대형으로 기술이 좋아지니까 만들 수 있고 예전에는 배 운송이 굉장히 속도가 늦었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고속화되어 있고 또 선박을 어떤 대형 회사 같은 경우는 전용선화해서 움직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항만 터미널이 대형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대형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지금 인천, 부산이 주 항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양만이 수심이 깊어서 대형 배가 웬만히 큰 배들이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항만 부두가 굉장히 큰 부두가 1부두에서 7부두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가까운 지금 항만은 목포 그리고 저기 군산 이런 쪽들 이런 쪽또 인천 옆에 있는 평택 이런 항만들이 있습니다만 초대형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부산, 인천 그리고 광양 이런 데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항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 터미널이 대형화되어 있고 하역 기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역 기기가 발달되어 있는 게 크레인을 통해서 그냥 배에서 컨테이너를 집어 올려서 화물차에 실어주는 것까지 아주 기기가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화인데 언제 항만 쪽을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육상 운송 트럭이 하역한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통과하는 순간 그 차 번호가 전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산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트럭이 몇 시에 몇 부두 몇 번 배 옆으로
차를 정차시켜라 이렇게 하면 지시서를 받고 트럭은 하역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트럭에 실을 화물이 컨테이너가 크레인으로 실어서 정확히 담아주면 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몇 번 컨테이너가 어느 트럭에 실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어마어마한 큰 배가 접안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알맞는 육상 운송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산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밖에는 사람이 없지만 전체 전산화 내용으로 트럭은 주차 대기하다가 실어야 될 자리 몇 번 부두 자리에 도착을 해서 몇 번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싣고 나오는 이 정도까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항만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되고 앞서가게 돼서 우리나라의 화물이 한번 내리는데 예전에는 대형 300m짜리 수만 톤급 화물선이 오면 내리는데 한 달에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렸습니다만 거의 지금은 한 달 안에 거의 하역 작업을 마무리 짓고 한 달 안에 다시 화물을 싣는 것을 마무리 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빠른 적은 배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3일에도 진행된 것이 있겠죠. 제가 예를 들은 것은 초대형 화물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화물선 이 해상 운송은 굉장히 옛날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초대형이 되고요. 부두 항만 시설이 너무 배가 커서 접안을 못한 부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실어나르는 소형 선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웬만하면 최근에 지어진 항만들은 대형 선박이 직접 접안을 해서 하역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견학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정도로 과학화되어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여행 겸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운송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 운송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 수지가 개선이 될 수 있고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내용으로 봐서 수출한 내용과 수입한 내용으로 했을 때 이 무역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가 얼마가 나는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 수출 대비 수입 내용까지 해서 무역상에서 득과 실에 대한 내용을 계산하는 것을 국제 수지라 하는데요. 이런 국제 수지를 개선한다.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해양 운송을 했을 때. 또 관련 산업이 육성이 되고 관련 산업이 육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양 운송 산업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 부분의 산업이 발전이 되고 한 시기에 지금 조선 산업이 중국에 뺏겨서 침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올해 지금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다시 1위에 점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해운 관련 내용들이 산업들이 전체 발전된다고 보겠죠. 또 한 가지는 이쪽 해상 운송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국방력 강화가 됩니다. 사실 이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류 관리로는 유통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상적 유통이라고 하고
물류를 운반하는 것은 물적 유통이라고 하는데, 물적 유통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나 사실은 국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물류 관리에 대한 합리화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부분도 있지만 미 해군이 전 세계에 주둔 군인들에게 물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알아야 될, 그리고 합리화시켜야 될 내용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물류관리로는 굉장히 미 해군의 연구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방력 강화에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발달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 방식과 운송 계약 내용을 여기서 보겠는데요. 정기선 및 부정기선에 대한 특징을 여기서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형태와 항로, 선박, 하주, 화물, 적재상태, 계약, 운임률, 운임조건, 시장 경쟁,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형태로 봤을 때 정기선과 부정기선은 정기선은 선박회사는 다수 하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별 화물을 수송합니다. 정규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기선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기선은 어떤 선박회사는 특정 하추와 선복 단위로 특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어떤 하추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선박을, 특별 선박을 계약을 해서 배가 하나 별도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것을 부정기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로는 특정의 기항지를 정시 운행합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을 해서 언제 도착한다는 정기선이 있고요. 부정기선은 기항지가 불특정합니다. 그래서 부정시 운항한다, 정시에 운항하지 않고 수시로 상관없이 별도로 운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정기선인데 거래 정기선, 그리고 보통 컨테이선을 이야기합니다. 부정기선은 거래가 정기선이 아니라 부정기로 하고, 전용선인데 이런 것은 벌크 캐리어라든가 탱커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전용선의 화물에 알맞게 전용선으로 해서 가기도 합니다. 보통 하주는 정기선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거기에다가 화물을 싣는데, 부정기선은 특정 소수라고 봐야 된다. 몇 개 하주가 어울려서 하든지 아니면 한 하주가 단일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화물은 보통 정기선에는 자파라든가 비교적 소단위 화물을, 제품이나 반제품을 나르고요. 부정기선은 보통 벌크 화물이라고 그러는데요. 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곡물, 석유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석유라든가 광석이라든가 석탄이나 곡물 이런 경우는 독특한 거기에 맞는 그 화물을 나르기에 맞게 제작된 배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광석을 봉투에, 자루에 담아서 보낼 수 없고 박스에 담아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벌크로 큰 통에 한 번에 부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광석이나 석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곡물 역시 특별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가거나 뭐 젖어서는 안 되거나, 그래서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 탱크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으로 움직인 것들은 광석이나 석탄이나 곡물, 석유 이렇게 실는 화물을 담는 실는
쉽게 이야기하면 화물 그릇 자체가 별도여야 되기 때문에 부정기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상품은 거의 전기선을 활용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재 상태는 복수 하추에 포장된 개별 화물을 이게 혼재하고 가는데요. 여러 개 하추에 화물을 갖다 싣는 거죠. 그런데 부정기선은 특정 하주에 벌크 화물을 싣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벌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덩어리로 풀어서 놔두는 그런 화물을 이야기하겠죠. 석탄이나 광석 같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도 큰 탱크 안에 하나에 그냥 그대로 담아서 가지 그것을 몇 개의 통으로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 부분은 개별 운송 계약을 하고 선화증권을 끊는데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아예 용선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임 룰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에이트라고 하고 부정기선은 오픈 에이트라고 진행을 하는데요. 부정기선은 전기선은 정확히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부정기선은 오픈해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조건과 시장 경쟁 내용들인데 시장 경쟁에서는 해운 동맹에 의한 경쟁 규제가 전기선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 동맹이 부정기선은 개별 계약하기 때문에 없고 시장 진입 퇴출이 자유롭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성과 부정기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고 그래서 정기성과 부정기성의 형태 그리고 항로, 선박, 하주, 화물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해상 운송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철도 운송 운임과 해상 운송에 관련된 내용을 6주차 첫 번째 6-1에서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